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과거 선천성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래도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남편 박민준을 동정해야 할지 아니면 비웃어야 할지 나조차도 헷갈렸다. 자신의 핏줄을 임신했다는 비서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그는 불임이라는 죄를 전부 내게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시어머니를 시켜내 짐을 현관으로 내쫓기까지 했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당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뒤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 왜냐고. 5년 전 내가 숨겨두었던 건강검진 결과지에 똑똑히 쓰여 있었으니까. 그는 선천성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로 절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기꺼이 남의 자식 아빠가 되어주겠다는데 내가 굳이 말릴 필요가 있을까? 새까만 탕약이 또다시 내 앞에 놓였다. 역한 한약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 전체를 가득 메웠다. 사기 그릇 가장자리는 아직 뜨거웠지만 내 몸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낄 뿐이었다. 윤진아, 식기 전에 얼른 마시거라. 이거 내가 지리산까지 가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약재야. 여자 몸에 좋은 거니 마시면 우리 박씨 집안 장손을 금방 가질 수 있을 게다. 시어머니, 즉 박민준의 어머니는 내가 이미 신물이 날 정도로 봐온 그 가식적인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무딘 칼날이 되어 하루하루 내 심장을 저몄다. 5년, 꼬박 5년이었다. 박민준과 결혼한 이래로 이런 풍경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탕약 그릇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나는 눈을 감고 마치 사약을 마시듯 그 쓰고 떫은 액체를 단숨에 목구멍으로 들이부었다. 뜨거운 약물이 식도를 태웠지만 마음속 타는 듯한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이 거대한 비밀을 홀로 지키다 못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도 나였다. 불임은 내가 아니라 박민준. 이 집안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손이었다. 5년 전 결혼 후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나는 그를 끌고 병원으로 가 종합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그 동정심 가득한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선천성 무정자증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박민준이 아닌 내게 건넸다. 그는 이 병을 앓는 환자는 외형상 정상 남성과 다를 바 없지만 생리적으로 정자를 생성할 수 없어 자연 임신 가능성은 제로라고 설명했다. 나는 곁에서 초조해하는 박민준을 그의 잘생겼지만 나약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을 후회할 결정을 내렸다. 나는 진단서를 숨기고 그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이 좀 허하고 자궁이 차서 그렇대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표정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고생이 많겠네, 윤진아.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날 이후 나는 박씨 집안에서 공인된 알 못 낳는 암탉이 되었다. 내 남편은 자신의 가소로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등 뒤에 편안히 숨어 내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매년 추석이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TV라도 볼 때 나는 부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 한 번 펴지 못했다. 전 부치고 차례상 차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기름 냄새에 눈을 뜰 수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럴 때마다 내 남편 박민준은 부엌에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우리 윤진이 정말 고생이 많네 하고 가볍게 한마디 던지고는 사촌 형제들과 술을 마시러 가버렸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파리떼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어휴, 민준이가 벌써 35인데 윤진이 젠배에 아직 소식이 없나? 듣자 하니 여자 쪽 몸이 안 좋다더라. 민준이만 불쌍하게 됐지. 저 집이 3대 독자인데. 내가 보기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건 가장 큰 불효야. 그 말들은 부엌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힘껏 접시를 닦았다.
찬물에 오래 담가둔 손톱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도 내 빨개진 눈시울을 보지 못했고 내 마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박민주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릴 뿐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묵인했다. 내가 결함이 있고 박씨 집안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삶은 고인 물과 같았다. 매일 정체 모를 쓴 약을 마시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눈초리를 견디고 친척들의 동정 어린 멸시를 감당해야 했다. 우리는 경기도 일산의 한 전세 아파트에 살았다. 그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우리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은 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길 꿈꿨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차가운 감옥이었다. 나는 내가 참으면, 이 비밀을 계속 지키면 이 결혼의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박민준이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 여자의 이름은 최지아, 광화문에 있는 그의 대기업 비서라고 했다. 그녀는 젊었고 정교한 화장을 했으며 몸에서는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우리 집 현관에 서서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른 배를 감싸고 있었다. 내 심장은 그 순간 바닥 없는 곳으로 추락했다. 박민준의 표정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당함, 심지어 잔인한 쾌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최지아의 배를 가리키며 그의 결혼 5년 차 아내인 내게 또박또박 말했다. 내 아이를 가졌어. 서윤진, 우리 이혼하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귓가에는 내 혈액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만 윙윙거렸다. 나는 그를, 그리고 저 여자를 다시 그녀의 공적을 상징하는 배를 번갈아 보았다. 터무니없는 황당함이 온몸을 덮쳤다. 아이,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당신, 아이라고. 박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최지아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그녀의 얼굴주름이 국화꽃처럼 활짝 폈다. 어머나, 세상에. 내 예쁜 며느리, 아니, 내 딸아. 내가 우리 박씨 집안의 공신이다. 어서 들어와 앉아, 어서. 시어머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거추장스러운 가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최지아를 소파에 앉히고 온갖 호들갑을 떨며 안부를 물었다. 내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대접이었다. 박민준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윤진아,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끌 필요 없잖아. 난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여자가 필요해. 하지만 넌 내게 줄 수 없었지? 5년 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야. 저 아이만이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어. 그의 차가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이미 너덜너덜해진 내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 내가 10년을 사랑하고 5년을 지켜온 이 남자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의 의기양양한 표정, 시어머니의 광적인 기쁨, 최지아의 연약한 척하면서도 나를 향한 과시적인 눈빛.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잔인하고도 지독하게 아이러니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들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바보로. 내 짐, 내가 이 집으로 하나하나 옮겨왔던 물건들은 금세 시어머니와 가사도우미의 손에 쌓여 현관에 쌓였다. 그녀는 내가 직접 손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1초라도 더 이 집에 머무는 것이 곧 새 생명을 맞이할 이 집을 더럽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혼 합의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박민주는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다. 이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는 것, 나는 이의가 없었다. 그의 위자료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지만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아니, 지난 5년간의 내 어리석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 싶었다.
박민준 씨,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그 아이, 정말 당신 아이 확실해? 정말로 확실하냐고. 나는 확실하냐는 말에 힘을 주며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말 속의 숨은 뜻을 5년 전 그 흐지부지 넘어갔던 검진 결과를 떠올리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비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대도 못나는 저자인 나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당연하지. 그는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쏘아붙였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멀쩡하다라고. 5년 내내 약을 마셔도 몸 하나 못 챙기는 너랑은 달라. 서윤진. 바로 그 말이었다. 바로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 경멸적인 표정이었다. 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이라는 것이 툭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결국 내 5년간의 인권은 그에게 그저 웃음거리였을 뿐이다. 나의 희생, 나의 보호, 나의 고통은 그의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래, 잘 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내 이름, 서윤진, 3글자를 썼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이 결혼에 바치는 나의 장송곡이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현관에 쌓인 캐리어를 끌고 내가 한때 집이라 믿었던 감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억누르지 못한 환호성이 들려왔다. 잘 됐다. 민준아, 이제 드디어 우리 지아 데려올 수 있겠구나. 우리 박씨 집안에 드디어 후사가 생겼어. 나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웃었다. 박민준, 최지아, 그리고 그놈의 박씨 집안, 마음껏 축제를 즐기시길.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당신들이 직접 내쫓았던 사람이 진실을 알고 당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들이 기쁨에 겨워 맞이하는 것이 당신들을 산산조각 낼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혼 신고 접수 증명서라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서울시 서초구청 민원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붐볐고 내 이야기의 낡은 장은 이 순간 완전히 넘어갔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옆 주민등록 창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 말소 신청하려고요. 창구 안 무표정한 공무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한국에서 자진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는 보통 한 사람이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법적인 의미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려는 것을 의미했다. 확실하십니까? 말소하시면 국내에서 많은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의례적으로 경고했다. 확실해요. 내 말투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몇 분 후, 내 신상 정보가 시스템상 해외 이주 말소로 처리되었을 때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박민준, 내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나를 찾아 헤맨다 해도 넌 더 이상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증발하는 중이었다. 구청을 나와 은행으로 갔다. 전세 보증금의 절반, 내게는 자유를 상징하는 그 거액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리고는 자주 가던 백화점으로 향했다. 한때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주얼리 매장으로 직행했다. 까르띠에 목걸이. 내가 승진했을 때 박민준이 내 노력을 칭찬하며 선물한 것이었다. 티파니 귀걸이. 우리 결혼 3주년 기념품이었다. 내 눈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고 했었다. 그리고 5년간 끼고 다녔던 결혼 반지. 지금 보니 차가운 수갑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들을 보석함에서 하나하나 꺼내 중고 명품 매장의 벨벳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은 전문가용 확대경으로 꼼꼼히 감정했고 나는 그 물건들과 관련된 기억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순간들은 이제 끝없는 비웃음으로만 남았다.
서윤진 고객님, 전부 합해서 이 가격에 매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제시한 가격은 구매가에 한참 못 미쳤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좋아요. 흥정조차 하지 않았다. 차가운 현금과 계좌 이체 확인증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또 한 겹의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이른바 사랑의 증표라는 것들도 결국 가격표가 붙은 상품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내 미래를 위한 자본으로 환전했다. 마지막 단계는 휴대폰이었다. 필요한 연락처만 백업한 뒤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 해지하고 번호를 없앴다. 유심칩이 잘려나가는 순간 나는 박민준과 그 숨막히는 박씨 집안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나는 위자료가 필요 없었다.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보상도 원치 않았다. 나는 그저 어리석고 이기적인 멍청이들이 내 인생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길 바랄 뿐이었다. 나는 내 5년의 청춘을 값비싼 교훈과 자유로 향하는 편도 티켓 한 장으로 맞바꿨다. 박민준과 최지아가 웨딩 촬영을 하고 친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곧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대한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나는 이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솟아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한 빛의 점으로 작아지는 것을 보며 나는 한치의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의 사진이었다. 햇살, 플라타너스 나무, 거리의 예술가들, 한가로운 행인들. 그것이 내가 달려갈 새로운 삶이었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원래 박민준과 내가 모든 한약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마지막 희망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스웠다. 생리적으로 절대 아빠가 될 수 없는 남자를 위해 그 돈으로 거짓된 희망을 만들 뻔했다니. 내가 정말 미쳤었다. 이제 그 돈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그 돈은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들을 1년간의 미술 감정 수업료가 될 것이고 고딕지구에 얻은 작은 발코니가 딸린 아파트의 월세가 될 것이며 내가 맛볼 모든 타파스와 샹그리아의 비용이 될 것이다. 이 돈은 더 이상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돈이었다. 비행기는 10,000m 상공을 고요히 날았다. 나는 기내용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기내 유료 와이파이에 접속해 메일함을 열고 새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5년 전 박민준을 진단했던 비뇨기과 권위자 이동욱 의사.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고심해서 썼다. 존경하는 이동욱 원장님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박민준 씨의 건강을 매우 염려하는 친구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5년 전 원장님께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증후군이 다른 건강상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고 최근 그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겨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구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혹시 적절한 때에 병원 정기 방문 형식으로 연락하시어 호르몬 수치 등 관련 지표에 대한 재검진을 권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메일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행동이며 그에게 제 존재를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실명을 쓰지 않고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나는 이 메일을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다. 발송 시간은 정확히 최지아의 출산 예정일 2주 후로. 왜 이 시점인가? 나는 그들의 기쁨이 최고조로 무르익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다. 온 가족이 그 박씨 집안의 희망을 둘러싸고 쩔쩔매는 모습을 박민준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 전문가로부터 온 이메일이 정교하게 심어진 씨앗처럼 조용히 이 의사의 책상 위에 떨어질 것이다. 직업윤식이 투철한 의사라면 이런 잘림을 보고 낡은 진료 기록을 다시 찾아볼 것이고 신생아 정기검진 같은 적절한 시점에 선의의 제안을 건넬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폭로할 필요는 없었다.
진실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직접 밝혀질 것이다. 모든 것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다. 나의 복수는 시끄러운 전쟁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정교한 체스 게임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결정적인 첫 수를 이미 두었다. 비행기는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 착륙했다. 기내에서 나와 지중해의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햇살 냄새와 섞여 얼굴에 와 닿았을 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나는 예약해 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갔다. 차창 밖으로는 완전히 낯설고 활기 넘치는 거리 풍경이 펼쳐졌다. 내 휴대폰에는 한국에서 온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가 단 한 통도 없었다. 내 세상은 마침내 고요해졌다. 며칠 후 나는 람블라스 거리 옆 카페에 앉아 있었다.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 테이블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미술사 교재를 넘겼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머나먼 서울에서는 하나의 거짓말을 둘러싼 성대한 결혼식이 한창 준비 중이었다. 나는 심지어 상상할 수 있었다.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박민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지아의 팔짱을 끼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분명 하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늘이 도와 박씨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다고 감격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껏 웃으세요. 웃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죠.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 웃음소리는 곧 울음소리로 바뀔 테니까. 그리고 나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장 먼 곳의 관객이 될 것이다. 최지아가 출산하던 날 박씨 집안이 총출동했다고 들었다. 이 소식은 나중에 전신우이, 즉 박민준의 여동생인 박민아에게서 들은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던 사람이었고 내가 이혼한 후 몰래 친구 휴대폰으로 언니 행복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물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기어코 국제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풍경사진만 올리는 내 새 계정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약간의 고소함이 섞인 목소리로 분만실 밖에서 벌어진 그 세기의 막장 드라마를 생중계해 주었다. 그날 박민주는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 VIP 분만실을 통째로 예약했다. 나의 전 시어머니는 가장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사열을 기다리는 여왕처럼 분만실 밖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박씨 집안의 삼촌, 숙모들도 모두 달려왔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손에는 각종 비싼 보약과 아기용품이 들려 있었다. 마치 그들이 맞이할 것이 신생아가 아니라 왕조의 후계자라도 되는 것처럼. 박민주는 더욱 긴장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복도를 서성였다. 입으로는 계속 왜 아직 안 나오지? 순조로운 거 맞겠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내처가 코스프레는 과거 내가 너무 많은 찬 성질의 한약을 마셔 자궁수축으로 배를 쥐어짜며 집에서 혼자 죽을 듯이 아파할 때 회사 동료들과 회식한다며 밤늦도록 술 마시고 외박까지 하던 그의 모습과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마침내 오후 3시 5분.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3.5kg입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는 천둥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나의 전 시어머니는 쏜살같이 달려가 포대기 너머로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감격에 겨워 횡설수설했다. 세상에, 내 손주.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야. 그녀는 말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너무 기쁜 나머지 숨이 넘어갈 뻔했다. 박민주는 거의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녹초가 된 최지아를 보며 고생했어 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보이고는 간호사에게서 아이를 받아들고 앞뒤로 뜯어보기에 바빴다. 나 닮았어. 코가 나를 닮았어. 눈썹도. 역시 내 아들이야. 그는 모든 친척에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했다. 마치 이 아이의 탄생이 그의 인생 최고의 업적인 것처럼. 그날
박 씨 집안의 분위기는 기쁨의 절정을 찍었다. 그들은 수많은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최지아의 계좌로 거액의 포상금을 쏴주었다. 박민주는 회사 전 직원에게 보너스까지 돌렸다. 온 세상이 그들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는 최고점에 오른 직후 수직으로 낙하한다는 것을. 전환점은 아기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찾아왔다. 신생아 황달 수치가 높아져 병원에 남아 경과를 지켜봐야 했다. 담당 주치의는 젊지만 매우 꼼꼼한 박사였는데 그가 정기검진과 가족력 문진을 하면서부터 일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박민준 씨, 아기 황달 수치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흔한 현상이긴 하지만 용혈성 황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부모님 두 분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두 분이나 가족 중에 특별한 병력이 있으신가요? 의사는 기록하며 물었다. 이제 막 아빠가 된 거대한 기쁨에 취해 있던 박민주는 가슴을 툭툭 치며 그 특유의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 집안 유전자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 몸은 황소처럼 튼튼해서 늘 운동하고 아픈 데 하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아주 건강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언가를 본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마우스를 스크롤했고 모니터의 빛이 그의 의아한 얼굴을 비췄다. 이상하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선생님, 왜 그러시죠? 제 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민준이 즉시 긴장했다.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안경을 고쳐 썼다. 그는 화면을 다시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그는 특별 관리 필요라고 표시된 오래된 진료 기록 알림을 보았다. 그렇다. 나의 예약 발송 메일은 며칠 전 조용히 제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이동욱 원장의 비서가 메일을 정리하며 이 친절한 알림을 시스템 내에 비고 사항으로 전환했고 그것이 이 젊은 의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박민준 씨, 의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희 시스템의 5년 전 비공개 차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천성 클라인펠터 증후군, 즉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 진단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기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복도의 모든 소음과 축하의 목소리가 음소거 버튼이라도 눌린 듯 사라졌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무정자증. 내가 어떻게 그래요?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의사는 그의 반응에 깜짝 놀랐지만 전문가답게 평정을 유지하며 화면을 가리켰다.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본원 권위자이신 이동욱 원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진단서입니다. 염색체 핵형이 47, XXY로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여성을 임신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남겨진 말은 어떤 선고보다도 치명적이었다. 이 아이는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몇 마디는 마치 벼락처럼 박씨 집안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분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돌팔이 의사 같은 놈.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미친 암사자처럼 달려들어 의사의 흰 가운을 찢을 듯이 잡아챘다. 친척들은 우왕좌왕했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어떤 이는 경악하며 박민준을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박민준.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눈이 벌개진 채 의사의 멱살을 잡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내가 뭔데 내 아들이 아니라고 짓거려. 의사는 그의 손에 목이 졸려 거의 숨을 쉴 수 없었고 옆에 있던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떼어냈다. 박민준 씨,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단지 진료 기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학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박민주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절망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분만실 안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병상에 누워있는 최지아가 보였다. 방금 그를 위해 종의 아들을 낳아준 그 여자는 지금 종이장처럼 새하얀 얼굴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이 소동을 보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민준이 아무리 바보라도 최지아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에서 오는 분노도 오해받은 슬픔도 아니었다. 거짓이 발각되었을 때에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공포였다. 지옥의 입구는 바로 그 순간 그를 향해, 박씨 집안 전체를 향해 서서히 열렸다. 그가 아내까지 버리며 얻으려 했던 가문에 대해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나를 모욕하는 데 썼던 증거가 한순간에 하나의 거대한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가문의 혈통을 잇겠다던 그의 꿈, 친손자를 품에 안겠다던 시어머니의 꿈, 아들을 낳아 신분 상승하려던 최지아의 꿈, 모든 꿈이 병원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다시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머나먼 바르셀로나에서 박민아의 끊어지고 뒤죽박죽인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 그림을 완성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내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층에서는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기타 소리가 들려왔고 공기 중에는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감돌았다. 나는 웃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것도 없었다. 내 마음은 파문 하나 일지 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참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인과응보. 혹시 늦을 수는 있어도 빠지는 법은 없으니까. 박민준,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너는 내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 내 손으로 직접 값을 치른 것이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최종 심판서처럼 박민준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흰 종이 위 검은 글씨는 똑똑히 말하고 있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는 마침내 나를 떠올렸다. 5년 전 검진 후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던 내 표정을. 이혼 직전 그 아이, 정말 당신 아이 확실해? 라고 물었던 내 마지막 경고를. 알고 보니 나는 질투한 것도 저주를 퍼부은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벼랑 끝에서 멈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대신해 5년간 누명을 썼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였다. 뒤늦은 깨달음은 어떤 고문보다도 더 잔인했다. 박민주는 미쳐갔다. 그는 이미 해지된 내 옛날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덮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그는 내 모든 SNS 계정에 쪽지를 보냈지만 이미 차단된 후였다. 그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사막에서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신기루를 쫓는 사람처럼. 절망에 빠진 그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내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댁, 낡은 아파트 아래로 쳐들어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부르짖었다. 윤진아, 서윤진, 나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아버님, 어머님, 제발요. 윤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그 때문에 심장병이 도질 뻔했다. 동생이 내게 국제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언니, 그 미친놈이 돌았나 봐.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쳐서 동네 창피해 죽겠어. 아빠 엄마는 그 인간 때문에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지경이야.
언니는 대체 언제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린 다 언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한때의 자비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듣자 내 마음속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박민준,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를 상처 입힌 것도 모자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괴롭혀? 내가 아직도 내가 주무르는 대로 때려도 가만히 있고 욕해도 입 다무는 그 서윤진인 줄 알아? 아니, 그 서윤진은 내가 최지아를 데리고 집에 온 그날 이미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건 너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반격할 줄 아는 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다. 바르셀로나 아파트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인스타그램 본 계정에 로그인했다. 이 계정에는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다. 대부분 과거 내가 공유했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요리 팁을 보고 팔로우한 사람들이었다. 박민준의 친구, 동료, 친척들도 거의 다 내 팔로워 목록에 있었다. 나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름 붙인 암호화된 폴더를 찾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5년간 보관해온 박민준의 진단서 스캔 파일을 열었다. 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병원 이름과 내 개인정보는 모두 까맣게 지웠지만 3가지 핵심 정보는 선명하게 남겨두었다. 박민준의 이름, 진단 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리너펠터 신드롬, 그리고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차가운 결론. 그리고 글을 썼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글자 하나하나에 차가운 분노를 담았다. 전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5년간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제 문제인 척 5년간 쓴 약을 마셨고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위해 저를 집에서 내쫓고 불임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기 전까지는요. 박민준 씨, 이제 친자 확인 결과도 나왔으니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박 씨 집안의 귀한 아드님을 얻으신 것도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진 빚은 평생 갚지 못하겠지만 부모님께 빚진 평온은 지금 당장 갚으세요. 이 사진이 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이 사진과 이 글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심해 폭탄처럼 순식간에 한국의 온라인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내 휴대폰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댓글, DM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전 직장 동료, 친구들, 심지어 박민준의 먼 친척들까지 충격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세상에, 윤진아, 그런 거였어. 우리가 다 오해했구나. 그 박민준이라는 인간, 정말 사람이 아니네. 위선자. 이거 완전 올해의 막장 드라마 반전 아니냐. 속이 다 시원하다. 사건의 파급력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재벌가 주문, 사기 결혼, 바람난 아내의 남편, 알고 보니 불임.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각종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광화문에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남들 눈에는 완벽한 남편이었던 박민준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최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단지 바람난 아내에게 속은 불쌍한 남자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불임이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그녀를 무정하게 버린 인격 파탄자였다. 여론의 압박은 파괴적이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상장사였다.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주주들이 회사 임원의 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개장하자마자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수백억 원이 증발했다. 분노한 주주들은 이사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민준은 회사에서 무기한 직위 해제되었다. 그는 직업을 잃고 명예를 잃고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총알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길거리의 쥐새끼로 전락했다. 그는 집 밖에 나가지도 휴대폰을 보지도 못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 의해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뒤덮은 뉴스 기사들,
박민준을 욕하고 나를 동정하는 댓글들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새로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편집해 올렸다. 배경은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햇살은 찬란했고 나는 구름처럼 가볍게 웃고 있었다. 사진 위에는 단 한 문장만 적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지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나는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휴대폰을 껐다. 박민준, 이제 너는 너의 치욕과 너의 그 엉망진창이 된 삶을 끌어안고 천천히 외롭게 살아남아. 내 인생은 너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너의 몰락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걸어간 길이야. 나는 내가 벼랑으로 떨어질 때 내가 한때 너를 위해 꽉 쥐고 있던 그 구명줄을 그저 가만히 놓아주었을 뿐. 내 삶은 카탈루냐의 햇살 아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펼쳐냈다. 나는 더 이상 부엌과 남편 주변을 맴돌던 박씨 집안 며느리 서윤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국 땅에서 예술과 자아를 찾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나는 매일 바르셀로나의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를 누볐다. 피카소의 입체주의에서부터 호안 미로의 초현실주의까지 나는 마른 스펀지처럼 탐욕스럽게 예술의 양분을 빨아들였다. 나의 지도 교수는 유머러스한 스페인 노인이었는데 그는 내가 색채와 빛에 대해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 칭찬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 결혼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고 왜 아이를 갖지 않는지 추궁하지도 않았다. 나의 가치는 그림 한 점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로 내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유려한 감상문으로 증명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한 작은 갤러리에서 현지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그림 앞에서 오래 서 계시네요. 당신을 가장 사로잡은 건 저 클라인 블루 색상인가요? 돌아보니 리넨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깊은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 이 갤러리의 큐레이터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우디 건축의 광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곡선에 대해, 타피에스 작품 속 재료의 철학에 대해,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감정을 빚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지식은 깊었지만 전혀 과시적이지 않았고 우리의 대화는 마치 짜릿한 테니스 경기처럼 지적인 불꽃과 완벽한 호흡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함께 전시를 보고 해변을 산책하고 고딕 지구의 작은 바에서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재능을 인정했고 나의 과거를 존중했으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지난 일들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나는 출산과 대입기로 정의되는 도구가 아니라 온전하고 흥미로운 하나의 영혼이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한편 한국에서 들려오는 먼 소식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막장 드라마처럼 가끔 동생의 전원을 통해 내 귀에 들어왔다. 듣자 하니 그 친자 확인 파동 이후 박민준과 최지아의 소동은 더욱 황당한 이막으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박민준의 추궁 끝에 최지아는 마침내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우겼다. 그녀는 이 아이를 담보로 박민준이라는 든든한 물줄을 잡으려던 속셈이었지만 주파나를 잘못 튕긴 것이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박민준이 미친 듯이 그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양육권 소송을 걸어 이 사생활을 떠넘기려 했을 때 상대방 역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그 아이도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결국 박씨 집안 전체가 보물처럼 여기던 그 장소는 박민준의 아이도 최지아 전 남자친구의 아이도 아니었다. 그녀가 박민준과 엮이는 동안 클럽에서 원나잇 스탠드로 생긴 아이였다. 그녀 자신조차 아이의 생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최종장은 나의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혈통계승은 물거품이 되었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아들은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충격과 수치심 속에서 화병으로 쓰러져 중풍으로 입원했다.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박민준의 인생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그는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최지아와 아이의 양육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벌여야 했으며 회사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도 직면해야 했다. 그는 완전히 해고당했다. 그는 우리가 한때 살았던 그 전세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어머니의 비싼 병원비와 각종 배상금을 지불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고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내가 읽었던 소설 속 등장인물 같았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이야기의 흐름이었다. 내 인생과는 이미 수만 리 떨어져 있었다. 오늘 나는 리카르도와 바르셀로나 해변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중해의 바람이 내 긴 머리를 스쳤고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우리는 커다란 해물빠에야와 시원한 샹그리아 한 주전자를 시켰다. 내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새 메일 알림이었다. 힐끗 보니 발신인은 내가 이미 차단했지만 여전히 스팸 메일함에서 볼 수 있는 그 익숙한 이름 박민준이었다. 메일 제목은 101번째 참회, 윤진아, 제발, 답장 한 번만 해줘였다. 나는 그 천편일률적인 후회와 애원이 담긴 내용을 클릭해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5년의 지옥은 미안하다는 100마디 말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용서는 그에게 구원일지 모르나 나 자신에게는 또 한 번의 능지처참일 뿐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음 전시회 구상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리카르도를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나는 손에 든 샹그리아 잔을 들어 눈앞에 이 끝없는 푸른 바다를 향해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건배했다. 그리고 나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메일을 선택하고 화면 위를 가볍게 터치했다. 영구 삭제. 이건 내 인생이다. 내가 결정한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엔드.